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운동 생리학 2015년도 관연도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자,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뭔가요? 호르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호르몬의 이름 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이 생성되는 그런 이제 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신 이런데 췌장이라든지 이런 곳들 어떤 데서 어떤 중요한 우리 운동에 필요한 중요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 현장에서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런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호르몬들 그런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죠. 이제 회원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부신 수질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보게 되면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말 자체는 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아듣죠. 아드레날린 그러면은.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을 말하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말한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제 부신 수질이 자극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또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교감신경이라는 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전투, 투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교감신경은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를 막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남는 것들은 이렇게 저장하고 미래를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쉽게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8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뭐예요? 이렇게 몸속에 이제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글루코스의 결합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결합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쓰이지가 않고 저장이 이제 글리코겐으로 돼 있다가 다시 글루코스 이걸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포도당으로 돼야 이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당량이 증가시킨다. 이건 뭐예요? 저장되어 있는 걸 분해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을 수축시킨다든지 이제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저 에너지가 보내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80%를 차지하는 호르몬은 뭐다? 그렇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보게 되면 인체 운동에 따른 신체 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운동을 한다. 신체 적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적응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무산소 운동을 했으면 무산소 운동에 적응이 돼서 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이제 신체가 적응한다고 하죠. 운동 능력이 더 발달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은, 자,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여기서 잠깐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 답, 정답 1, 2, 3, 4번을 보니까 요거는 유산소성 트레이닝에 대한 인체의 적응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산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단련자와 비단련자의 그런 차이점, 인체가 이제 뭐 단련자들은 적응이 된 사람들이고 비단련자들은 이제 적응이 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의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최대 심박출량이 높게 나타난다. 심박출량이 뭐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쫙 뿜어내는 그런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단련을 많이 시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라토너하고 일반인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쉽겠죠. 마라토너들은 심장이 강하겠죠. 그래 쭉쭉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라토너들 같은 경우는 안정시 심박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도 나오는데 단련이 많이 된 마라토너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쭉쭉 잘 뿜어내니까 많이 뿜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박출량이 높게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럼 2번은 한번 살펴볼까요?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동일 조건의 운동에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난다. 단련자가 심박수가 높게 나타난다? 좀 아까 얘기했죠. 단련을 시키게 되면은 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쭉쭉 잘 뿜어내기 때문에 많이 안 뿜어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심박수가 쿵쾅 쿵쾅 이게 아니라 쿵쾅 쿵쾅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높게가 아니라 낮게라고 바꿔줘야 맞는 거죠. 자, 3번에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난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80이 정상이라고 하면 마라토너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심박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게 그것도 높게를 낮게로 바꿔야 맞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최대 심박수가 낮게 나타난다. 최대 심박수가 단련자가 높게 나타나죠. 예, 최대 심박수. 더 심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많이 뛸 수 있다는 거죠. 쿵쾅 쿵쾅 쿵쾅. 그러니까 이제 운동 능력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게가 높게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요 운동에 따라서 유산소성 운동에 따라서 이제 신체 적응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이제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최대하 그러니까 최대치가 아닌 그 아래쪽으로 운동을 했을 때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일회 박출량이 증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인체의 적응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놓긴 했는데 요 문제 자체를 이제 유산소성 트레이닝에 의한 인체의 적응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좀 쉽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게 되면은 인체 근육 조직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근육의 구조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근육 조직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딱 보니까 요거는 아주 얕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좀 맞출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근육의 구조 물어보는 건데 이건 근육이 뭐 이런 뭐가 있나요? 골격근도 있고 내장근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근육의 구조 그러면 이거 골격근의 구조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처음에 이제 뭐 가장 작은 단위를 보게 되면 액틴, 미오신, 마이오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장 작은 저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세사 이렇게 필라멘트
그게 되겠고, 이제 요런 것들이 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져서 근원섬유라는 근원이 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런 기초적인 섬유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로 가게 되면 그것들이 합쳐져서 근섬유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뭉쳐진 근다발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근다발들이 모여서 골격근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건을 통해서 뼈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여긴 골격근이 빠졌죠. 그러니까 근다발이 가장 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근다발,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단위가 근섬유, 그 다음에 작은 단위가 근원섬유, 그 다음에 필라멘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